패널 토론 이번 시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류 4.0 AI 시대 상호 협력과 그리고 한류의 미래. 네, 이번에 고삼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고요. 패널로 우리 최인숙 대표님, 네 그리고 임페어 교수님,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우리 이선우 차장님 등 저희 이번 패널 토론 네 마이크 이제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노 2024 오늘 저 퓨처테크 컨퍼런스 그 중에 엔터테크 포럼 한류 4.0 AI 시대의 상호협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자담회를 진행할 동국대 AI융합대학 고삼석입니다. 네, 뭐 사회자 역할이라는 게 이제 시간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3시부터 해서 3시 40분에 끝납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해서 3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3시 50분까지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챗 GPT를 이제 발표한 이후에 모든 산업 영역의 인공지능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픈 AI의 그 소라 그리고 이제 지난 6일 날 메타의 그 페이스북이죠. 무비젠이라는 생성 AI 특히 이제 콘텐츠 제작 툴이 발표되는 등 상당히 이쪽에서의 변화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뭐 라이온스 게이트하고 론에이 같은 미국의 영상 제작 그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콘텐츠 기업들과 또 이제 결합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뭐 계속 발표자들의 강의를 좀 들으셨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영역에서의 그 테크하고의 결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크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한류라는 우리가 이 주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주로 AI, 한류 4.0 AI 시대의 상호협력과 미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이제 참여하신 패널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순서대로 하면 저 JTBC의 이선우 차장님. 네, 특별히 오늘 저 이선우 차장님을 이제 모신 것은 금년도에 지금 저 베트남 TV3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연출하셨고 이 워낙 이제 경력이 화려하셔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는데 2020년에 티빙 오리지널 리얼 라이브 연출하셨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으셨습니다만은 베니스 TV 어워즈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부분에 탑 5에 또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최초로 100% XR 스튜디오 제작으로 해가지고 JTBC 특별기획 AC10 3부작을 연출한 그런 이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콘텐츠하고의 테크의 결합 현장에서 직접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페어 줄리아 림 남서울대 교양대학 교수님입니다. 네, 그 임페어 교수님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오셨고요. 국립 말레이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한국학 석사 그리고 국제학 박사를 받았고 지금은 남서울대 교양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립국어원 명예 K티처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인숙 엘리체 TRA 미디어 대표입니다. 네, 우리 저 최인숙 대표님은 콘텐츠 유통 전문회사 네토피아 그리고 이제 MPP 세 개의 PP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TRA 미디어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마일 TV 플러스, TV 아시아 플러스 그리고 ETV 이 세 개 채널 운영하면서 국내에 지금 태국의 인기 드라마를 가장 먼저 소개한 그런 역할도 하셨고 지금 다 여러 나라의 해외 좋은 콘텐츠를 많이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창업자입니다. 예, 인사 좀 하시죠. 네, 조금 전에 발표 들으셨죠? MBN 그다음에 이제 JTBC 기자로 한 20여 년 미디어 전문 기자이자
그다음에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미디어랩을 창업했고 지금 또 최근에 엔터테크를 전문적으로 또 다루는 K 엔터테크 허브 여기를 또 창업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금 엔터테크 관련된 기업의 취재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먼저 오늘 이제 4담에는 한류 4.0 AI 시대 상호 협력과 미래 이 주제인데 한 3개 정도로 지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의 현황,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한번 얘기 나눠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AI 한류의 이제 어떤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상호 협력, 여기는 뭐 엔터테크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이나 그리고 이제 한류의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트렌드 그리고 교류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우리 최인숙 대표님께서 경영자이자 또 이 콘텐츠 특히 이제 태국 콘텐츠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또 최초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셨는데, 뭐 아무래도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한류의 트렌드라든가 또 태국의 콘텐츠 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은 4분 남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가 채널하고 또 국내 콘텐츠 유통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채널이라는 게 그 근간이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니치 마켓을 발굴하고 또 국제적 교류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중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는 그런 약간 도전적인 교두보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영광되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한류 팬덤을 집계했을 때 약 2억 3천만 명 전 세계적인 팬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동남아 팬덤입니다. 그리고 그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동남아시아 시장은 단순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국 컨텐츠를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로 한국 컨텐츠와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있어서 또 동남아시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일단 시장을 열게 되었던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태국을 이제 집중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체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인 파워라든지 혹은 풍부한 자산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태국 컨텐츠를 태국 지상파 방송사인 채널3하고 손을 잡고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요. 조금 처음에는 우려를 좀 했던 것도 사실인데 생각보다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한 러브 데스티니를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주류인 해외 컨텐츠,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다 제치고서도 전체 플랫폼에서 10위 안에 드는 등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때 소개한 정통 사극이라든지 뭐 태국의 로맨스물 이런 전체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한국 시청자들이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적극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대사관이나 관광청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면서 문화가 어떻게 산업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같은 경우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면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태국을 높게 평가하는 제일 큰 이유는 태국이 사실 그 리메이크라든지 공동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한국의 한류를 본인들이 단순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컨텐츠 발전 그리고 양국의 교류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돼서 태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K 컨텐츠가 진출해 있는 나라들 중에서 태국이 사실 K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소비재라든지 이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양국의 어떤 교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이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양국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태국 쪽과 그 콘텐츠 교류를 해와서 좀 생생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콘텐츠 쪽을 좀 다뤄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 우리 콘텐츠가 직접 공급이 좀 이제 제한이 있으면서 태국 쪽과 공동 제작 아니면 이제 그 포맷 수출을 통해서 재제작돼서 이제 중국으로 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태국하고는 어떤 이런 밀접한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페어 줄리아임 교수님께서는 말레이시아인이시고 또 대학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한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잘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에 한류 동향 그리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특성을 좀 참고해야 될 게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말레이시아 출신 교수 줄리아 임피어입니다. 저는 공부 끝나고 말레이시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작년에 다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고 사립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 한류 소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셜 미디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같은 경우는 K-pop, K-드라마, K-뷰티 그리고 한국 음식 등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째는 K-pop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젊은 층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 같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들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열성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 BTS의 경우 맥도날드와 협력해서 출시한 BTS 세트가 그 인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한 12개국에서 처음 판매되었고 말레이시아 이미 아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BTS 세트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BTS 세트의 포장 용기는 팬들에게 굿즈처럼 여겨졌고 온라인에서도 거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BTS와 말레이시아 팬들 간의 강한 연결 고리를 보여주며 K-pop 팬덤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블랙핑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핑의 음악이 매장 내에서 흘러나왔고 블랙핑의 이미지가 담긴 음료와 굿즈가 판매되면서 K-pop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K-드라마 역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쉽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학을 오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경험한 후 유학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셋째는 K-뷰티와 한국 음식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뷰티 제품을 소개하거나 말레이시아 내 한국 식당의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면서 한국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 한류 소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임표혁 교수님 한국어로 이렇게 사실 이제 영어가 좀 더 편하세요. 물론 가장 편한 건 말레이어인데, 네,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걸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흔히 그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태국과 베트남이 뭐 1, 2등을 다툰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가 인구가 좀 적습니다만은 정말 한류에 대한 그 강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말레이시아가 절대 그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더 중요한 국가이고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로서 지금 특히 이제 할랄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 같은 경우는 그 표준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푸드라든가 이와 연관된 이슬람 국가들과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과 연관해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협업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 이선우 이제 JTBC 차장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 가셔가지고 한 60여 명의 이제 한국 제작진들하고 직접 가셔가지고 최근까지 이제 공동 이제 제작을 하셨고 또 특히 이제 그 방송 부분에서 프로그램 제작에서 첨단 기술을 또 많이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제작자 입장에서 느끼는 한류 그리고 제작자나 방송사 내부에서 느끼는 한류 트렌드나 이런 어떤 좀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VTV3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선우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도 이제 K 컨텐츠와 관련된 관심이나 열풍도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런닝맨이 시즌 1, 2, 그다음에 지금 1박 2일 같은 경우 시즌 3까지 해서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HTV, 그러니까 호치민 TV에서 수우파 베트남 버전을 지금 방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검증된 한국의 이제 방송 콘텐츠들을 수입해서 이제 로컬라이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이제 로컬라이징뿐만 아니라 이제 오리지널 IP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IP를 이제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하는 까띠엔사라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제작사 파트너사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연예 프로그램의 IP를 개발을 했고 베트남에서 이제 제작비를 전체 약 80% 이상을 되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저희 제작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주고 IP를 쉐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 현재 VTV3에서 최근에 8회 같은 경우는 시청률 약 4.8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VTV의 시청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24년도 상반기에 이제 베트남 컨전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 따지면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2.8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4.5에서 4.8 정도의 이제 시청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시청률뿐만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평균 연령이 33세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이제 UGC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8회까지 저희가 총 15회 에피소드인데 8회까지 약 5.8억 뷰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 15회까지 목표가 15억 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리지널 IP를 과연 베트남과 공동 제작을 했을 때 리스크는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되게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제일 먼저 과연 돈이 다 들어올까? 왜냐하면 선투자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 베트남에서 돈을 먼저 저희한테 주지 않고요.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사가
선투자를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제작비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먼저 우려스러운 거는 돈이 다 들어올까? 얼마 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베트남의 어떤 이제 광고 시스템이나 이제 그 방송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안을 갖고 방송사를 찾아가거나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편성을 한다고 하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슬롯을 삽니다, 제작사가.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사는 거예요. 방송 시간을 사서 그 시간대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프로그램과 시간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세일즈를 합니다. 그 세일즈를 통해서 협찬금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제작비를 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가 상당히 직접적 광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스튜디오에 녹화를 참여하러 갔을 때 분명히 뒷백에는 아무런 로고가 없었는데 방송 나갈 때 보니까 저희 메인 스폰서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더라고요. 3D로 해서 로고로 되게 잘 만들어서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직접 광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슬롯을 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광고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직접 방송 광고를 유치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JTBC 같은 경우는 미디어컴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지만 제작사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직접 광고 유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들이 마련이 되고 그런 마련된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훨씬 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광고나 스폰서십에 있어서 훨씬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공동 제작에 있어서의 오리지널 IP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그런 제작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뭐 최용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지컬 벨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레이블인 이제 스튜디오 슬램에서 제작한 흑백 요리사 같은 이제 많은 IP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좀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베트남 시장, 컨텐츠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베트남의 컨텐츠 자체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즌 1이 이제 이번 달로 해가지고 마지막 종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시즌 2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유수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들이 수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이제 국제 공동 제작이라 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그런 환경들이나 문화적 환경들이나 사회적 환경들 그다음에 제작의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IP를 또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카페에 가면 우리나라 가요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동 중에 보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한국 가요를 이렇게 틀어주고 뭐 제가 물어봤어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그랬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국 가요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선호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거의 뭐 시차 극복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신 우리 한정훈 대표님. 이제 우리 한 대표님은 한국도 있지만 이제 주로 미국 LA 쪽에서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이쪽에서 엔터 기업들 취재, 그다음에 연구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 계속 발표하셔가지고 오늘 발표하고 이제 가시겠다는 걸 제가 그래도 좀 여기 좌담회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시간을 더 내주십사 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세 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좀 보완 성격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그 한류의 트렌드 이걸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류는 뭐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다양한 분야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부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테크 기술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사실 한류를 많이 소비한다는 게 아주 큰 부분이죠. 요즘에 뭐 보셔 아시겠지만 뭐 웬만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댓글들 다 외국에서 달리잖아요.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뭐 제가 뭐 지금 와 계시지만 사실 코코아 같은 경우가 OTT 그 한국에서 이제 코코아는 이제 한국에 이제 글로벌 나가 있는 유일한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예,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K 콘텐츠가 한국에서 방송되고 나면 한 5시간 내에 이제 바로 자막이 달려서 나오고 그게 AI 테크 기술이죠. 그 뭐 물론 사람이 다 하긴 하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로벌 확산 속도가 이제는 뭐 시장을 획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류나 K 콘텐츠가 주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서 비영어 콘텐츠에서는 상당히 장르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K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래가 좀 더 밝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K 드라마나 K 팝을 주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로 보면은 우상향, 즉 지금 이제 서부 쪽에서 남서부에서 시작해서 북동부로 지금 진출한다고 확산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아, 네. 그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뭐 K 콘텐츠 해도 서부나 사실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이쪽 지금은 뭐 중부 이상의 그런 그 시장에서도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많고 특히 그 K 푸드에 대한 뭐 그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집이 아주 시골이거든요. 저 인디아나라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는 옥수수밭밖에 없는데 그 거기도 이제 신라면이 그 이게 학생들이 이제 보통 여름에는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계약을 이제 하니까 그때 되면은 뭐 신라면이 쪽 깔렸다가 한 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인디아나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이제 영어로 지니스 키친인데 이제 서진이네. 그게 지금 그걸 KF랑 같이 연관해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삼성 그러니까 패스트 채널 이제 최근에 많이 했는데 그 삼성 TV 플러스가 이제 한국 콘텐츠를 많이 수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삼성 TV 플러스 이제 미국 대표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K 콘텐츠는 더 이상 이제 니치가 아니다.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네, 네. 그 짧은 시간에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미 지역의 한류까지 저희들이 쭉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조금 이제 점프하는 느낌이 있는데 앞서 지금 계속 이제 발표도 들었고 지금 이제 흐름이 이제 생성 AI의 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에 기반한 이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소셜 비디오 시대 이런 어떤 이제 새로운 트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칼럼을 길게 하나 썼습니다만은 뭐 몇 분한테는 좀 야단도 좀 맞았어요. 왜 그렇게 길게 썼냐고.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분명히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분명한 것은 그 OTT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인 것은 지금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급속히 확산되고 공유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그 기반이 돼서 콘텐츠 제작 툴로 이제 그 활용이 되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런 콘텐츠 전반의 어떤 시장의 변화 또 한류에서도 제작과 유통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비롯한 이 테크놀로지의 활용 이를 통해서 한류나 콘텐츠 분야의 좀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나 협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저 임표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하고 또 한국 문화를 또 가르치고 이제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또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또 살펴보셨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한류가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특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그걸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한류하고 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을 활용한 교류가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의 AI 온또 라크얏 혹은 국민을 위한 AI 프로그램처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의 AI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자기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은 학생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안 지역의 청년들이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여 상호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는 기술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사용률이 높아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여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깊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선우 차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제작 현장에서 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작 현장에서 이제 이런 어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나,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외 국가 뭐 공동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의 협력 가능성,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그 컨텐츠 소비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 VTV3라는 곳에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온에어가 되면 30분 후에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제 방송이 다 나간 다음에 풀 버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OTT에 이제 서비스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30분의 풀 버전이 그대로 그 제작사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올라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TV 쪽으로 오는 것들을 막는 방해 요소가 아니냐고 했을 때 이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3세고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의 컨텐츠 소비는 이미 모바일로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목표했던 것들이 24시간 안에 100만 뷰였는데 지금 현재는 24시간 안에 400만 뷰입니다. 그리고 저희 평균적으로 풀 버전이 올라왔을 때 평균 지금 조회수가 400만 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소비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 약 인구가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7,5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틱톡이 6천만 정도 됩니다. 틱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 컨텐츠가 UGC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약 7,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가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되는 게 지금 누적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에피소드 중 절반인 8회까지가 5억 7천만 뷰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도 똑같을 것 같고 저희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똑같고 이미 이제 어떤 TV에 앉아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모바일 통해서 이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통한 2차 부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지 앞으로 한류 컨텐츠라든지 제작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베트남에서 관심을 갖는 건 유튜브 라이브 쇼핑입니다. 그리고 틱톡 라이브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셜 계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그 쇼핑까지 연결되니까 컨텐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왔던 제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PPL 상품들까지도 연계가 되는 이제 사업들을 지금 베트남에서는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소비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려지는 매출 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2차 부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 방송사까지 다 모여서 AI와 이제 엔터테크 관련한 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2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나왔던 건 이제 한국 방송에서 접목을 하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송 컨텐츠라든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테크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트남과 이제 접목시켰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한 번쯤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작 현장에서의 그 생생한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칼럼을 정리하면서 한류 30년사를 좀 정리하고 또 미래를 좀 전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류가 이제 가장 그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는 2010년 초 그 4G LTE의 이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정말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도입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확산됐죠.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한류 뭐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다음에 BTS, 그다음 블랙핑크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고,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결국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를 기반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생성 AI가 콘텐츠 산업에 이제 접목이 됐을 때 분명히 큰 변화들을 일으킬 거다 하는 게 이제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아마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언제 끝내줄까 이제 이걸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최 대표님께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한류 얘기를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하고 지금 교류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태국 정부가 지금 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해서 태국판 콘텐츠진흥원 타카를 지금 내년에 설립합니다. 올해 설립 안 됐어요. 근데 일부 언론은 이제 올해 설립됐다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패통탄 젊은 신임 총리가 지금 이제 그 취임을 했는데, 한국과 태국 간의 정책 교류, 콘텐츠 정책 교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보다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한류 진흥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한국의 정책을 따라하면서 자신들의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올해 신임 총리가 된 패톤탄 진나완님이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국가 소프트 파워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이제 태국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반에 걸친 한국을 따라하려는 어떤 벤치마킹들이 단순하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보통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산업을 육성할 때 자국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쿼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보호 정책을 펼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국 컨텐츠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현지에서 한국 컨텐츠와 현지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식, 좀 더 코워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태국과 한국이 어떤 산업적 교류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저희랑 FTA 말고도 RCEP라고 체결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태국하고 하고 있는 교류 중에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이 컨텐츠 분야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조세적인 국제 협정 같은 경우는 산업을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콘텐츠의 교류, 그다음에 콘텐츠 육성 관련된 정책의 교류를 하다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엔터테크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 분야에서의 엔터테크 분야에서 교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표님,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소셜 비디오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엔터테크와 연계해서 지금 이제 소셜 비디오 시대 개막 이와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한류에는 상호 교류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사실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미디어 플랫폼도 그렇지만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환호하는지가 제일 관건이고요. 이런 어떤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데는 A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 소셜 비디오가 중요하니까 소셜 비디오에 그 미디어 플랫폼들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짧게 써주시고 좀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제 이렇게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요. 또 좀 어떻게 좀 내실 있는 좌담하게 됐습니까? 이거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진행자로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로 해서 뭐 마무리 말씀과 이제 지속 가능한 한류 그리고 한류 분야의 혁신 이걸 뭐 1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로 이선우 차장님. 네. 예. 그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중국의 자본과 싸워야 되는 현실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동 제작에 좀 그런 길들을 좀 활짝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인숙 대표님. 네, 앞서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창작자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아이디어가 많고 젊은 분들의 도전적으로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혁 교수님.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회로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동하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때 말레이시아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랄 인증된 음식과 같은 이슬람적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특성을 활용하여 한류하고 콘텐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말라야 대학교에서 할랄 푸드를 연구하고 있는 나스로딘 교수님이 언급하셨듯이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를) 바탕으로 동남아 이슬람 그리고 다민족 사회와의 협력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터테크 글로벌 엔터테크 허브 서울 선언과 또 그리고 엔터테크 지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류의 혁신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과 관련해서 엔터테크 허브로서 서울의 역할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글로벌로서는 이렇게 엔터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테크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지역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융합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실 테크를 또 함께 하면서 글로벌로 교류하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한류, 지속 가능한 K 콘텐츠가 가능하다 봅니다.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과 접목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나 또 이런 쪽에까지 또 확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죠. 작가 한강 작가의 노벨 이제 문학상 수상 소식. 저도 밤새 뉴스를 좀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나라가 문학상까지 이제 우리가 타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우리 문화의 이제 세계적 확산, 특히 한류의 그 역할들이 있죠. 그리고 그 확산 과정에서 테크의 기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크게 역할을 해서 결국은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엔터와 테크를 결합한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 한류의 미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고 또 끝까지 또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